잠금 해제만 하면 된다고요. 왜 이렇게 꼼지락대시는 거예요? 그냥 지문만 누르면 풀린다니까요. 나는 60대 초반의 평범한 시어머니이자 한때는 대기업 상무님 소리 듣던 여자였다. 퇴직 후에는 그 좋은 자리도 마다하고 조용히 집안일에 전념하며 아들 성호와 며느리 미진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 애썼다. 며느리 미진은 처음에는 살갑고 싹싹한 줄 알았다. 적어도 그날 내 휴대폰 지문을 가져가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날 오후 나는 거실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점심을 먹고 나른했던 터라 깊은 잠에 빠졌던 것 같다. 문득 인기척에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미진이 내 휴대폰을 들고 능청스럽게 웃고 있었다. 어머니, 주무시길래 제가 대신 지문 등록 좀 해놨어요. 이제 제가 뭐 좀 알려드리거나 결제할 때 편하시라고요. 어차피 아들이랑 저랑 다 가족인데 뭘요. 순간 당황했지만 그래, 착한 마음에서 했겠지 하고 넘겼다. 그때는 그게 내 삶을 뒤흔들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날 밤이었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휴대폰에서 알림이 연달아 울렸다. 2만 원 결제 완료, 3만 원 결제 완료, 5만 원 결제 완료. 소액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알림이 계속 이어졌다. 자정까지 10통이 넘는 알림이 왔다. 다음 날 아침 미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어젯밤 내 휴대폰으로 뭘 결제했냐고. 미진은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시치미를 뗐다.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제가 왜 어머니 폰으로 결제를 해요? 설마 어머니가 주무시다가 실수로 누르신 거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실수라는 단어가 맴돌았다. 내가 잠결에 잘못 눌렀을 리는 없는데. 의아했지만 미진이 워낙 뻔뻔하게 나오니 더 캐물을 수도 없었다. 그때부터였다. 매일 밤 소액 결제 알림이 규칙적으로 울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몇천 원, 다음엔 몇만 원. 총 합계가 100만 원이 넘어가자 더는 실수로 치부할 수 없었다. 나는 아들 성우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엄마,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미진이가 설마 그럴 리가 없잖아. 그리고 그 정도 돈은 엄마한테 큰 돈도 아니잖아. 아들의 말에 더욱 답답했다. 성우는 미진의 말을 철석같이 믿는 눈치였다. 나는 더 이상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가장 먼저 휴대폰 비밀번호를 바꾸고 혹시 몰라 통신사에 전화해서 UCMSIM 카드 교체를 문의했다. 그날 저녁 휴대폰 매장에 가려는데 미진이 갑자기 방문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제가 지금 어머니 휴대폰 다 봐드리려고 했어요. 미진은 내가 휴대폰을 바꾸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섬뜩할 정도로 정확히 알고 있었다. 어머니, 솔직히 어머니가 폰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다 관리해드릴게요. 비밀번호도 제가 제일 기억하기 쉬운 걸로 바꿔드릴게요. 내 휴대폰을 가로채려던 미진의 손을 간신히 뿌리쳤다.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미진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혹시 요즘 건망증 심해졌어? 자꾸 결제했다고 하고. 나중에 내가 다 확인해보니 어머니가 직접 누르신 거더라고. 이러다 큰일 나. 미진은 마치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인 양 몰아갔다. 그 말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때야 깨달았다. 단순한 지문 도용이 아니었다. 미진은 나를 치매 걸린 노인으로 만들고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잠자리에 들었다. 밤새 휴대폰이 울릴까봐 전전긍긍했다. 다음날 오전. 나는 휴대폰 통신사에 전화해 어젯밤과 오늘 아침까지의 모든 결제 내역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믿을 수 없는 금액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결제는 내가 모르는 시간에, 내가 모르는 곳에서 이루어졌다. 어머니가 주무시다가 실수로 누르신 거 아니에요? 라는 미진의 뻔뻔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어머니, 요즘 경무당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던데요? 혹시 치매 초기 아니신가요? 며느리 미진의 그 말은 나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내가 휴대폰 결제 문제로 미진을 의심하기 시작하자 미진은 바로 반격에 들어갔다. 그것도 가장 은밀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말이다. 다음 날 나는 경로당에 나갔다. 평소처럼 웃고 떠들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싸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웅성거리고 수군거렸다. 어떤 아주머니는 나를 피하듯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결국 친한박 여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미진 씨가 그러는데 요즘 어머니가 자꾸 깜빡하고 치매 증상이 좀 있으시다고 괜찮으세요? 쿵
하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미진이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 경로당에 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나는 황급히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사람들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순식간에 나는 경로당에서 고립되었다. 나의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미진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나를 맞았다. 어머니, 제가 너무 걱정돼서 그래요. 요즘 자꾸 깜빡하시고 했던 말 또 하시고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세요? 병원비는 제가 다 부담할게요. 내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더니 이제는 내 정신까지 갉아먹으려 드는 미진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다. 며칠 뒤 미진은 나를 억지로 병원에 데려갔다. 치매 검사를 받는 내내 미진은 의사 앞에서 나를 극진히 걱정하는 며느리 행세를 했다. 검사 결과는 당연히 정상이었다. 하지만 미진은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시지만 제가 볼 땐 좀 이상해요. 아무래도 제가 어머니 병원비랑 약값을 대신 결제해야 안심할 것 같아요. 어머니 카드랑 비밀번호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미진은 병원비 명목으로 내 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나는 불안했지만 일단 알았다고 대답하고 카드를 주지 않았다. 하지만 미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후 미진은 내 휴대폰으로 무려 50만 원이라는 거액을 결제했다. 나는 곧바로 결제 내역을 확인했다. 결제처는 병원이 아니었다. 유명 백화점 명품관과 강남의 고가 미용실 이름이 찍혀 있었다. 미진이 병원비 명목으로 내 돈을 가로채 자기 미용과 명품 구매에 사용한 것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아들 성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성우야, 미진이가 내 돈을 빼돌려서 명품 사고 미용실 갔어. 이거 좀 봐봐. 엄마, 또 왜 그래? 미진이가 얼마나 바쁜데 그런 걸 할 시간이 어딨어? 그리고 저번에 엄마 아프다고 병원 모시고 갔던 영수증 다 나한테 보내줬는데 엄마가 착각하는 거야. 성우는 미진의 편만 들었다. 미진은 이미 완벽한 시나리오로 아들을 속이고 있었다. 나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날 저녁 미진은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미진은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 성우에게 매달렸다. 성우 씨, 제가 아무리 잘해드려도 어머님은 자꾸 저를 도둑으로 몰아가요. 제가 힘들어서 더는 못 견디겠어요. 아들은 미진을 꼭 안아주며 나를 노려봤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며느리의 치밀한 연기에 아들마저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것이다. 나는 철저하게 고립되었다. 휴대폰은 이미 미진의 감시 아래 있었고 내 주위 사람들은 미진이 퍼뜨린 소문에 나를 이상한 노인으로 여겼다. 믿었던 아들마저 나를 믿어주지 않았다. 나는 이대로 미진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없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막막함에 숨이 막혔다. 어머니, 이 보험은 어머니 노후에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며느리 미진은 이제 대놓고 내 돈을 노리기 시작했다. 경로당 소문과 아들의 오해로 나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미진은 나의 통장을 완벽히 장악하려 했다. 어느 날 미진은 내게 생소한 보험 서류를 내밀었다. 어머니, 이 보험은 실버 세대를 위한 특별 보험인데 나중에 혹시라도 아프실 때 병원비 걱정 없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다 알아보고 가입해드렸어요.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 해놨으니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나는 서류를 제대로 볼 틈도 없이 미진의 일방적인 설명만 들었다. 매달 30만 원씩 빠져나가는 보험료였다. 평소 같으면 꼼꼼히 따져봤겠지만 이미 기가 질려 반박할 힘조차 없었다. 며칠 뒤 나는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했다. 미진이 말한 보험 외에도 2개의 정체불명의 자동이체가 더 추가되어 있었다. 각각 매달 10만 원과 5만 원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나는 즉시 은행에 전화해서 이 모든 자동이체를 해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 직원은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방문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겨우 몸을 이끌고 은행으로 향했다. 그런데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뜻밖의 인물을 만났다. 미진이었다. 미진은 나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니, 여기는 웬일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어머니, 왜 갑자기 보험을 해지하려고 하세요? 제가 어머니 노후 생각해서 가입해드린 건데. 어머니가 자꾸 이러시면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돌봐요? 미진은 은행 직원 앞에서 큰 소리로 나를 나무랐다. 마치 내가 철없는 행동을 하는 노인인 양 연기했다. 은행 직원도 미진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결국 나는 자동이체 해지에 실패하고 은행을 나왔다. 미진은 내내 내 옆에 붙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시 잠이 들었는데 휴대폰에서 이상한 진동이 느껴졌다. 깨보니 미진이 내 휴대폰을 들고 뭔가 조작하고 있었다. 내가 깨어나자 미진은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았다. 어머니, 잠결에 휴대폰 떨어뜨리셨길래 제가 다시 놓아드렸어요. 다음 날 나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결제 알림이 오지 않았다. 과거의 결제 내역까지 상당 부분 삭제되어 있었다. 미진이 내가 잠든 사이에 결제 알림을 끄고 결제 흔적을 지우려 시도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증거 인멸 시도였다. 나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미진의 행동은 단순한 지문 도용을 넘어섰다. 이제는 내 개인정보를 완전히 장악하고 나를 무력하게 만들어 착취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이제는 나 혼자 싸워야 했다. 다행히 나는 과거 회사에서 법률 관련 업무를 잠시 도운 경험이 있었다. 그때 어깨너머로 들었던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조항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타인의 지문이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결제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할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었다. 나는 침착하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통신사에 전화해서 지난 몇 달간의 휴대폰 사용 기록과 소액 결제, 내역 전체를 이메일로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은행에 방문해 통장 거래 내역 전체를 인수했다. 미진이 말한 보험 자동이체와 내가 모르는 자동이체 내역, 그리고 병원비 명목으로 사용된 미용실과 명품관 결제 내역을 꼼꼼히 확인했다. 이제 나는 미진의 거짓말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증거들을 하나둘씩 손에 넣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미진은 워낙 교활한 상대였다. 결정적인 증거, 미진의 뻔뻔한 모습을 직접 녹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다. 나는 휴대폰 설정 메뉴를 뒤져가면 녹화 기능을 찾아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다시 켜고 매 순간 울리는 알림을 놓치지 않으려 신경 썼다. 이제 미진의 다음 수작을 기다릴 차례였다. 나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어머니, 왜 자꾸 저를 밀치세요? 저 다쳤어요. 동네 사람들, 저희 시어머니가 저를 때려요. 며느리 미진의 악랄함은 끝이 없었다. 내가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자 미진은 오히려 나를 노인학대범으로 만들려 했다. 그날 오후 나는 아파트 단지 안을 산책하고 있었다. 미진이 저 멀리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애써 피하려 했지만 미진은 나를 발견하고는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리고 내 앞을 가로막는 순간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야, 어머니 왜 자꾸 저를 밀치세요? 저 다쳤어요. 동네 사람들, 저희 시어머니가 저를 때려요. 미진은 무릎을 감싸 쥐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큰 소리로 외쳤다. 주변을 지나던 이웃들이 일제히 우리를 돌아봤다. 나는 너무나 황당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웃들은 웅성거리며 나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어떤 아주머니는 미진을 부축하며 아이고, 며느리 불쌍해서 어째? 하고 혀를 찼다. 저 안 그랬어요. 미진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는 필사적으로 해명했지만 미진은 계속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연기를 했다. 아들이 듣지 못하는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를 고립시키려 하는 미진의 교활함에 치가 떨렸다.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내가 아니었다. 나는 미진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고 있었다. 미진이 또다시 내 휴대폰으로 결제를 유도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미리 휴대폰 화면 녹화 기능을 켜두었다. 그리고 알림 소리도 최대로 키웠다. 그날 밤 역시나 미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어머니,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해야 할 게 있는데 어머니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비번 좀 알려주세요. 미진은 대놓고 내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나는 침착하게 미진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미진은 잠시 후 결제 완료, 메시지가 찍힌 휴대폰 화면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미진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겠지만 그 모든 과정이 나의 휴대폰 화면에 초 단위로 녹화되고 있었다. 나는 미진이 보여준 결제 내역과 내 휴대폰에 찍힌 실제 결제 내역을 비교했다. 역시나 미진이 보여준 화면과 실제 결제처가 달랐다. 미진은 내가 보는 앞에서 교묘하게 조작된 화면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나는 미진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행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셈이었다. 다음 날 나는 용기를 내어 경로당으로 향했다.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박 여사님에게 다가갔다. 박 여사님, 저 미진이 때문에 너무 억울해요. 미진이가 저를 치매 환자로 몰고 제 돈을 빼돌리고 있어요. 제가 증거를 다 모았어요. 나는 그동안 미진이 나에게 보낸 가족 단톡방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어머니 실수로 몰아가며 나를 비난했던 메시지들, 그리고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던 메시지들을 차례로 보여주었다. 박 여사님은 메시지를 읽어내려가며 표정이 점차 굳어졌다. 어머, 미진이가 이렇게 뻔뻔하게 내가 괜히 어머니를 오해했네. 미안해요, 어머니. 박 여사님은 내 손을 잡고 미안해했다. 그리고는 미진이 평소에 다른 이웃들에게 나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다녔는지도 상세히 알려주었다. 그들의 증언은 미진이 계획적으로 나를 고립시키려 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나는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타임라인 보드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날짜, 시간, 금액, 결제처, 그리고 미진의 행적과 나의 상황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로 만들었다. 휴대폰 결제 내역, 은행거래 내역, 그리고 미진과의 대화, 녹화본, 단톡방 캡처본, 이웃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나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미진과 아들 성우, 그리고 나를 오해했던 모든 이웃들 앞에서 미진의 실체를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고 미진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나의 반격은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미진아, 이제 내가 저지른 모든 일을 이 자리에서 밝혀야겠다. 나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미진의 악행을 만천하에 드러낼 때가 온 것이다. 나는 아들과 미진, 그리고 그동안 나를 오해했던 이웃 몇 분을 우리 집 거실로 불렀다. 미진은 여전히 뻔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다들 바쁘신데. 미진은 여전히 상황을 회피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미진아, 이제 내가 저지른 모든 일을 이 자리에서 밝혀야겠다. 내가 감히 나에게 한 짓들, 나는 모두 기록해두었다. 나는 가장 먼저 타임라인 보드를 펼쳤다. 날짜별로 정리된 미진의 소액 결제 내역, 정체불명의 자동이체, 그리고 병원비 명목으로 사용된 미용실과 명품관 결제 내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금액과 결제처, 그리고 그 시간에 미진이 어디에 있었는지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은 내가 내 지문을 몰래 등록해서 저지른 소액 결제 내역이다. 처음엔 소액이라 몰랐지만 내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돈을 빼돌릴 줄이야. 아들 성우는 타임라인 보드를 보고도 미진을 감쌌다. 엄마, 미진이가 설마 이런 짓을 했겠어? 그리고 저번에 엄마가 실수로 결제한 거 많다고 했잖아. 맞아요, 어머님. 제가 결제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자꾸 뭘 누르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어머니를 돌보는데 이렇게 도둑으로 몰면 제가 뭘 보고 살겠어요. 미진은 또다시 눈물 연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내가 실수로 눌렀다고?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니? 나는 내가 몰래 녹화해둔 휴대폰 화면을 TV에 연결하여 재생했다. 미진이 내 휴대폰으로 직접 결제를 유도하며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결제 완료 후에는 나에게 조작된 화면을 보여주는 모든 과정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다. 심지어 미진이 잠든 나를 확인하고 결제 알림을 끄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성우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이웃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미진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버벅거렸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조작. 그럼 이건 조작이 아닐 텐데. 나는 이어서 가족 단톡방 캡처본들을 보여주었다. 미진이 내가 치매 증상을 보인다며 가족들에게 은근히 나를 비난하고 나의 결제를 실수로 몰아가며 여론을 조작했던 메시지들이 드러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로당 박 여사님과 다른 이웃분들의 증언을 직접 들려주었다. 미진이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며 고립시키려 했던 증언들이었다. 미진 씨가 어머니가 치매라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어요. 저희가 괜히 어머니를 오해했지 뭐예요. 이웃들의 증언에 미진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미진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말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신 안 그럴게요. 하지만 미진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오히려 나를 쳐다보는 미진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섬뜩함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미진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경찰에 허위 상담 기록을 남겨 내가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협박을 한 전적이 있었다. 나는 그제야 미진이 이 모든 상황을 역이용해 나를 다시 한번 무너뜨리려 할 것임을 직감했다. 나는 미진의 사과를 거절했다. 미진아, 내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너의 뻔뻔함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고소장을 들어보였다. 고소장에는 그동안 내가 모았던 모든 증거들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다. 지문 도용,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리고 명예훼손까지. 성우는 놀라 내 고소장을 빼앗으려 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피했다. 미진은 눈물을 뚝 그치고 얼어붙은 표정으로 나를 노려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다. 사과 한마디 없이 미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대로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나는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 나는 잠시 멈춰 섰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나는 나 자신을 지키고 미진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미진이 나에게 준 고통을 생각하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내 손에 들린 고소장. 이제 이 고소장이 미진의 뻔뻔한 악행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